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교도소에 술 몇 병 들여보낸 해프닝이 아닙니다. 김성태의 지시 내용, 술을 페트병에 담아서 변호사한테 말해서 검사한 게 알게 하라는 이 발언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순간 이 사건은 이미 의혹의 영역을 벗어나 조작 구조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가?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건 국가 권력과 구금 공간을 이용해서 진술을 생산하는 행위이지 진실을 조사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생산입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본래 사실에 대한 반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안에서 진술은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권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품이 된 겁니다. 박상현 검사를 보십시오. 이분은 국회에 나와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물증의 사슬, 진술서, 출정 기록, 교도관, 메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박 검사를 국회 위증 가능성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공적 자리에서 그것도 국회라는 최고 입법기관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박 검사는 교도관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인 컴퓨터에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에게 교도관을 임의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보관할 합법적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공적 권한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를 대표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수사 기록을 개인 PC에 보관한다? 이건 마치 은행원이 고객 돈을 자기 지갑에 넣어두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관리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횡령의 구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처음부터 진실 발견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진술 확보였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요. 연어와 술은 그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였고 교도소는 그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화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출정과 입정을 반복했습니다.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반복적인 압박을 받는 환경. 이게 무엇을 위한 환경입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특정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입니까? 우리 중 하나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 오늘 내가 결정을 내릴 거다라는 말. 이런 표현들이 이 공정한 소송 절차의 일부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협박과 회유를 통해 인지를 개조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건 증거이지 개조된 인지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증인 남욱은 자신의 예전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정했습니다. 반복적인 압박 플러스 유도 질문 플러스 음식 제공이라는 보상,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진술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진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그 말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커니즘인지 아십니까? 진술이라는 건 본래 기억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안에서 진술은 반복을 통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진술자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작된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말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증이 아닙니다. 이건 인지의 납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어술판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사법 조작의 기술입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권력, 공간, 심리, 보상, 위협을 결합해서 원하는 진술을 생산하는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작동할 때 법정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각본을 연기하는 무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가 개인 PC에 보관했다고 말한 순간 이건 이미 사실 관계를 넘어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공적 권한에 대한 이해, 절차적 정의에 대한 감각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법치는 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다면 그때부터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연어술판은 바로 그 전락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문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인지를 단계적으로 붕괴시키고 재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화영을 보십시오. 1년 넘게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출정, 입정을 반복합니다.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다시 독방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심리적 고립과 혼란을 극대화하는 환경 설계입니다. 고립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되고 시간 감각이 무해지고 자기 판단의 기준점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뇌는 일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질문에 맞는 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 중 하나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분석해 봅시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지를 제시하는 협박입니다. 너 아니면 나다. 둘 다 죽을 순 없다. 그러니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오늘 내가 결정을 내릴 거다는 또 어떻습니까? 이건 시간적 압박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적 압박 아래에서 깊이 사고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서 인간은 권위자가 원하는 답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교묘한 건 회유의 메커니즘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남욱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적인 압박 플러스 유도 질문 플러스 음식 제공이라는 보상이 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압박만 있으면 사람은 저항합니다. 하지만 압박과 보상이 교대로 오면 사람은 혼란에 빠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 조작 기법 중 하나죠. 도박 중독자가 왜 도박을 끊지 못합니까? 매번 지는 게 아니라 가끔 이기기 때문입니다. 가끔 오는 보상이 뇌를 훨씬 강하게 자극합니다. 남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받다가 음식을 받습니다. 협박받다가 친절한 말을 듣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피조사자는 조사자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톡홀름 신드롬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보이는 친절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계가 옵니다. 반복입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가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 기억이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계속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그 시나리오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진실성의 착각을 만듭니다. 뇌는 여러 번 들은 이야기를 내가 아는 이야기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맞아, 그랬던 것 같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남욱이 정확히 이걸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이건 단순한 위증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의 재구성, 아니 기억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진술은 더 이상 사건의 반영이 아닙니다. 진술은 거래의 산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술을 준다, 음식을 준다, 압박이 줄어든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성립되는 순간 법정은 더 이상 진실을 다루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은 협상된 서사를 공식화하는 무대가 됩니다. 판사는 진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거래를 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문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도 없습니다. 모든 게 조사, 신문, 진술 확보라는 합법적 언어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명백한 불법은 드러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합법의 탈을 쓴 조작은 시스템 안에서 정당화됩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조사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에 따른 조사가 사실상 심리 조작이라면 그때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억압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화영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정당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심리 조작의 기술이었다면 그 진술에 기반한 모든 판결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진실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발견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진술의 생산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 라인의 이름이 바로 고립, 반복, 회유, 협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대법원의 문제는 판결의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절차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문서로 기록을 열람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전자열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곧 이야기가 바뀝니다. 3월 28일부터 열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로그 기록을 요구하자 뭐라고 합니까? 재판 개입이다라고 합니다. 잠깐, 로그 기록을 요구하는 게 왜 재판 개입입니까? 로그는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 아닙니까? 이건 재판 내용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명의 대법관이 해당 기간에 13일간 해외 출장을 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7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담당 대법관이 13일간 한국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7만 페이지를 13일 빠진 상태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3월 28일부터 열람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또 설명을 바꿉니다. 해외에 있어도 비서관이 자료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 재판 기록을 비서관이 해외로 전송한다? 이건 보안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로그가 있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 전체가 사후에 만들어진 변명이란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만약 기록 배당 전에 이미 열람이 시작되었다면 이건 배당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뭡니까? 사건이 배당된 후에 해당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 전 열람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도 안 된 사건의 기록을 미리 읽었다면 이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공정한 재판의 전제 조건을 스스로 파괴한 겁니다. 배당이라는 시스템은 무작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배당 전에 이미 누군가 기록을 읽고 있었다면 배당은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전에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문제는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2번 거짓말하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설명이 바뀐다면 이건 실수도 우연도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인 은폐입니다. 그리고 은폐한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든 게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로그를 공개하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로그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재판 개입이라는 말로 방어합니까? 재판단은 이렇습니다. 로그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로그가 대법원의 설명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그가 3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열람했다는 걸 증명한다면 대법원은 당연히 그걸 공개했을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해명이니까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로그가 오히려 대법원의 거짓말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로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배당 전에 이미 열람이 시작되었다. 해외 출장 기간에는 열람 기록이 없다. 비서관이 자료를 전송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모든 설명은 허구입니다. 그리고 허구위에 세워진 판결은 아무리 법리적으로 정교해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대법원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진실을 숨기려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왜곡했고 나중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겁니다. 이게 제가 법치가 뿌리부터 무너진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법치는 판결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법치는 절차에 대한 신뢰로 유지됩니다. 국민은 판결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공정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 최고 사법기관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부터 모든 판결은 의심받습니다. 혹시 이 판결도 절차를 왜곡해서 나온 건 아닐까? 혹시 이 재판도 미리 결론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오염은 한 사건, 한 판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국민이 법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력구제가 시작됩니다. 법 대신 주먹이, 법정 대신 거리가 정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이 절차에 대해 거짓말한 순간 그들은 한 사건의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은 이재명이 유죄인가 무죄인가가 아닙니다. 중심은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판결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판결문이 법리적으로 정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판결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판결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나왔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법리적으로 완벽한 판결도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한 건 뭡니까? 연어와 술로 진술을 만들어내는 검찰, 절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대법원, 개인 컴퓨터에 수사 기록을 보관하는 검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특정 개인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했을까? 검찰이 진실을 밝히려 했을까?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던 각본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심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드러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출정 기록이 있습니다. 대법관의 해외 출장 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들이 만들어내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절차가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가 조작되었다면 그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도 조작된 겁니다. 설령 우연히 그 결과가 실체적 진실과 일치한다 해도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운입니다. 법치주의는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법의 예측 가능성이고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건은 연어와 술로 진술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건은 정상적으로 조사한다면, 만약 어떤 사건은 대법관이 해외에 있어도 판결하고 어떤 사건은 정상적으로 심리한다면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그건 자의적 지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게 된 건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정치 생명이 아닙니다. 하게 된 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재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뢰는 축적의 산물입니다. 수십 년간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신뢰가 쌓입니다. 하지만 신뢰의 파괴는 한순간입니다. 단 한 건의 명백한 조작만으로도 수십 년 쌓은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사법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승자의 도구가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됩니다. 법정은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곳이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 정권에도 법원이 있었습니다. 판결문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걸 정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그 역사의 반복 가능성입니다. 형식은 합법이지만 실질은 조작인 시스템. 절차는 존재하지만 공정성은 없는 재판. 판결은 나오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법정.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로그를 공개하라. 녹취록을 공개하라.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모두 공개하라.
그래야 국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한 사람은 징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던 법의 지배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권력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폐하려 해도 증거가 나옵니다. 거짓말하려 해도 모순이 드러납니다. 이건 아직 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조건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입니다. 핵심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그를 요구하고 서류를 요구하고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재판 개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의 검증 요구입니다. 대법원이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아 검증을 거부할 때 그건 더 이상 독립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독립과 불가침은 다릅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지 외부 감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회가 대법원의 절차를 묻는 건 정당한 권한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게 뭡니까? 언제 기록을 열람했는지 보여달라는 것뿐입니다. 이게 왜 재판 개입입니까? 만약 병원에서 수술 결과가 이상하면 환자는 수술 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의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오히려 의심받을 겁니다. 대법원의 태도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로그를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개하는 순간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발견한 모순들을 보십시오. 설명이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해명이 달라집니다. 이건 진실을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급하게 변명을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조사 또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제도적 위생의 요구입니다. 제가 이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술 생산 진술을 정치적 근거로 활용 정치를 사법 정당화의 이용 사법을 검증 차단 도구로 사용. 이 네 단계가 순환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법적 형식을 갖춘 쿠데타입니다. 과거의 쿠데타는 탱크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쿠데타는 법원이 합니다. 형식은 합법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정당한 권력을 불법적 방법으로 박탈하는 것, 법을 악용한 쿠데타가 총칼 든 쿠데타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법에 대한 신뢰까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쿠데타 후에는 법을 복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법 쿠데타 후에는 뭘 복구합니까? 법 자체가 무기였는데 이 구조를 끌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도 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어떻게 끌어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한 투명성. 모든 로그, 모든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둘째, 엄정한 책임 추궁. 박상현 검사가 위증했다면 기소하십시오. 대법관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탄핵하십시오. 셋째, 구조적 개혁. 검찰 수사권 제한, 대법원 자체 감찰 강화, 국회의 사법 감시 권한 명확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만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정을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시민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투명성 요구는 재판 개입이 아닙니다. 이건 반법치의 예방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도구입니다. 자기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건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무릎 꿇은 신하가 됩니다. 저는 그런 미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도 거부하십시오. 진실을 요구하십시오. 그것만이 법치를 지키는 길입니다.